오늘이 자유마을 A조인가요? AB. 아, 그러시구나. 조금 전에 그거는 자매님이 이 사례 연구인가요? 사례 발표인가? 그걸 참 잘해주셨는데 도움이 좀 됐어요? 우리 전광훈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요, 신앙에 도움이 잘 안 돼요. 간증 정도가 어느 정도라 해야지 너무 세게 간증을 하시니까 도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어마어마해서 저걸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포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자매님 보니까 뭐 하루에 200명씩 해요? 예? 150개요? 250개요? 확인 안 해도 돼요? 아주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 하시면 나중에 이제 핸드폰도 좀 같이 하시죠. 알뜰폰은 250개는 아니죠? 알뜰폰은 어렵지. 하여튼 그분, 제가 목사님께서 제3 국민연금 책임자로 저를 이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핸드폰 사업 때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도 이 전광훈 목사님 간증이 어마어마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참 많이 도전을 받지요. 그렇죠? 예. 그듯이 우리 최선희 대표님이시죠? 최희선. 여기 또 최선이라고 되어 있네. 예. 최희선 대표님 우리 사례 연구 발표와 같이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점심 때 보통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힘이 없는 교수들은요, 요때 강의를 줍니다. 힘이 센 사람들은 오전에 강의를 다 끝내요. 정신이 말짱말짱하니까. 근데 점심 드시고 나서 좀 졸리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힘없는 강사나 교수를 거기다 배정하는데, 하여튼 제가 교회에서 빽이 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요, 길수가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은 김명수 올려주세요. 김명수 대법원의 흑역사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명수가 어떤 잘못을 많이 했는지 한번 빠른 속도로 정리하겠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딱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구별을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은요, 대법원장이 왕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이 왕이 아니에요. 결론이에요. 그럼 왜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왕 역할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왜 왕 역할을 못하느냐? 그걸 간단히 이제 소개를 좀 할 거예요. 첫째, 대법관이 되려면요, 이런 대법관은 모든 판사들의 꿈입니다. 그렇겠죠? 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방법원 판사를 좌배석 우배석 하다가 고등법원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고등법원에 올라가면 판사들이 고민을 해요. 내가 그만둘까 말까. 왜냐면 내가 대법관 못할 바에는 빨리 그만둬서 적절할 때 나와서 변호사로서 돈을 벌자,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가봐야지. 그럼 고등법원 판사가 끝나면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그 뭔가 하면 대법관의 조교라고 보시면 돼요. 지위는 낮지는 않지만은 대법관의 판결문 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재판연구관입니다. 재판연구관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대망의 꿈이 달성된 거예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됩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한 1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게 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부장판사는 말이 멋있잖아요. 부장이니까 양옆에 누가 있어요? 조교가 둘씩 있는 거예요. 좌배석 판사와 우배석 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재판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재판부의 왕초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15년 정도 경험을 하면 부장판사가 됩니다. 오늘 이 얘기하다가 오늘 준비한 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뒷얘기니까
근데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한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뭔가면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왜냐하면 지방법원은 법원이 많이 있잖아요, 전국에. 그러나 고등법원은 전국에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려면 5대1에서 7대1의 경쟁이 있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 일단은 대한민국에서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장과 같은 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요, 그 다음에 대법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뭐 대법관 되기 어려운데 다 정리를 해요. 지방법원 좌배석, 우배석 판사 하다가 고등법원 올라갔죠? 재판연구관 갔죠?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5대1에서 7대1의 경쟁을 뚫고 어디게 됩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는 거예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장과 같은 급이고 거기에서 대법관이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탈락되는 순서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장 큰 꿈이 대법관인데 뭐 대법원장까지는 얘기 안 하죠. 대법관인데 대법관이 되려면요, 그 첫째 소리 나오죠. 대법원장의 제청이 필요해요. 제청은 법률 용어인데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해야 돼요. 추천을 하면 추천된 대법관을 놓고 국회에서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가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차후의 문제고 첫 번째가 누가 중요해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줘야 돼요. 추천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헌법을 우리가 고칠 때는 대법원장의 이 제청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 제도 때문에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의 1인자와 같은 독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 제청 제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제청 때문에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체에 뭡니까? 1인 천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청은 폐지가 답인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주종관계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죠? 어느 대법관이 됐는데 대법관은 김명수가 추천을 했으니까 대법관 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의 입김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소수 의견을 쓴 바가 없는데 그 말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은요, 여러분 TV에서 잘 보세요. 대법관들이 대법원장 만날 때 보면요, 아주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그건 평생의 은인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이요. 헌법재판소는 어떠냐? 헌법재판소는 대법원하고 같은 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재의 재판관은 법률상 대법관과 같은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9명인데 대통령이 3명 임명합니다. 3명. 국회에서 3 뽑아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요 중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을 소장으로 임명합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사람하고 다른 재판관들은요, 주종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빚진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죠?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만 비로소 일이 시작되는데 헌법재판소는요, 소장하고 재판관하고 임명에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 떡이 하나면 내 떡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소장은 다른 8사람을 통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말을 잘 안 따라줘요. 신세를 덜 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뭡니까? 소장과 재판관은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대등해요. 아시겠죠? 대등해요. 그러나 대법원은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어떻습니까? 주종관계라고 말하면 좀 싫어하겠지만 거기에 가까울 정도로 예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법관이 대법원장 말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점잖게 당신 대법관 될 때의 그 은혜를 좀 생각해 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사람이 마음을 바꾸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대법원은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1인 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것에도 비판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법관 추천 제도를 좀 고쳐보자. 그래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8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대법관을 이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김명수 혼자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눈 가리고 아웅대는 것이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면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힘이 음으로 양으로 강력하게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2명을 후보로 뽑아요. 8명 중에서 김명수가 2명을 뽑아요. 그런데 8명 다 김명수 마음에 드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중에서 김명수가 더 마음에 드는 사람 2명을 추천한다 이 뜻이 있으나 만한 것이. 근데 이번에 참 재밌는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명수가 진보 좌파에 해당하는 대법관을 2명을 제청하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신문에 났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하겠다 말이죠. 통상은요, 대법원장이 제청할 때는요, 늘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겠냐 그랬는데 김명수와 윤석열은 사이가 소원하지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우리법 연구에 국제인권법 있다고 민변 이런 사람들에서 2명을 추천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거부한다 얘기하니까 김명수가 사람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중도 성향의 대법관을 다시 제청한 거예요. 그래서 2명이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도 중도니까 아주 좌파는 아니니까 좀 남편이에요. 이제 앞으로 9월 달에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이제 보수 우파의 대법관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 이례적이에요. 대통령이 그 대법원장에게 그런 사람 추천하면 임명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다 서로 상의를 하니까. 근데 이놈이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시시하게 끌려 들어가지 않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니까 사람을 바꿨어요. 잘했죠? 네. 자, 다음이요.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에서 한 여러 가지 작태가 많이 있는데 첫째가 이재명의 일을 구제해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 TV 토론에서는 거짓말도 가능하다. 그래서 구제를 해줬는데 요때의 주심 재판관이 뒤에 나오는 노종입니다. 노종이.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아직 노종이는 우리 죽을 때까지도 기억해야 되는 인간이에요. 요 과정에서 권순일이가 50억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랬는데 이 사건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다음이요. 자, 울산시장 송철호 얘기는 옛날 얘기인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20년에 기소를 했는데 지금도 1심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지난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나왔어요. 송철호가. 뻔뻔스러운 놈이에요, 또. 물론 떨어졌지만. 이 사건도 이제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다음이요. 윤미향. 1,500만 벌금 나왔는데 이 면죄부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오는데 2년 5개월 걸렸는데 이건 검찰이 수사를 재판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기소를. 이제 2심 때는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이요. 조국.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이놈은 8개에서 9개의 혐의가 무죄가 됐어요. 1심에서. 근데 14개가 유죄예요. 뭐란 줄 압니까? 나는 8개에서 9개 다 무죄가 됐대. 그건 말이라고 해요? 징역 2년이 됐는데 14개의 혐의가 유죄가 됐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7개에서 9개 혐의가 무죄가 됐다 그 얘기를 해요.
아유, 정말 뻔뻔 싫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저 집안은.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 김명수의 죄책은 뭐가 있느냐? 요 앞부분 거는 김명수의 죄책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데, 요 사건,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정을 했죠.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표를 거부합니다. 사표를 거부했어요. 이 임성근은 중병을 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냈는데 거부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부한 이유가 민주당이 싫어할까봐 거부했는데, 근데 자기는 거부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죠. 이것에 대해서 아마 9월 이후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 김명수가 했을 때의 대법원은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2019년입니다. 이런 100년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KBS가 보도한 역사 왜곡 중에 왜곡 보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큐멘터리로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뭐 독재자다, 뭐 미국의 어떤 여자하고 놀아놨다, 근데 뭐 아니 뭐 입이 지저분해서 말을 안 할 텐데, 요 문제도요, 소부 대법원은 지금 이 4명이서 작은 부를 형성합니다. 4명이서. 그러니까 대법원은 부가 3개가 있어요. 3개. 3개가 있는데 부에서 판결해도 파인을 합니다. 그런데 부에서 적절치 않거나 의견이 합의가 안 되면 전원 합의부로 넘기거든요. 13명의 전원 합의부로 넘기게 되는데, 이 100년 전쟁 KBS 한 것도 그러니까 이 소부에서 4명이 하는데 일치가 안 되니까 전원 합의부로 이 사건을 넘겼어요. 넘겼는데 7대6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한 게 바로 이 김명수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하는데 되게 어렵다 그랬죠. 5대1에서 7대1입니다. 근데 김명수가 이 제도를 없앴어요. 그러면 그 제도를 없앤 게 뭐 그냥 판사들이 경쟁하는 걸 좀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거를 무마하니까 판사들이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아니, 내가 고등부장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면 판결도 잘하고 내용도 좋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판사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대법원장 할 때 보면 민사소송은 기간이 3배 늘어났어요. 형사소송은 2배로 늘어난 거예요. 판사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예컨대 뒤에서 체근하는 사람이 없다. 규율부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늦었느냐?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제도를 이 인간이 도입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고등부장이에요. 고등부장인데 법원장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밑에 있는 판사들을 불러서 너 임마 이거 일 빨리 왜 안 해? 왜 재판이 늦어? 이게 미제 사건이 왜 많어? 그렇게 잔소리하면 그 사람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인간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판사들이 어떻습니까? 일을 안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 김명수의 공적은요, 승진제도 없애고 이 법원장을 투표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판사들의 심리상 이 규율부장이 법원에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 소송을 길게 늘게 했어요. 소송이 길어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국민만 손해죠. 국민만 손해. 그쵸? 다음이요. 중앙선관위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3명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 위원장은 헌법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모여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례상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이 노종이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쿠리 투표 때문에 물러난 노종이의 폐해가 엄청납니다. 보면 이재명 사건을 노종이가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요, 전원 합의로 넘겼습니다. 넘겨가지고 7대5로 7명이 무죄를 해주는 바람에 이재명이가 구제가 된 사건입니다. 노종이가 주심으로 있던 부에서 사건 자체를 전원 합의부로 넘겨놓고
7대5로 해서 이재명을 구제한 인간의 핵심에 노종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끝난 다음에요, 노종이를 김명수가 선관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대법관을 임명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인간은 대법관 13명 중에서 서열이 10번째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갈 확률이 매우 늦습니다. 그런데 노종이는 원래가 내년 8월에 임기가 끝나요. 그렇다면 이재명 사건이 끝난 다음에 노종이를 대법관으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죠. 임명을 했죠. 그럴 때는 뭡니까? 임기가 내년 8월에 끝나니까 22년 대선도 네가 관장해라. 내년 4월 총선도 노종이가 관장하라라고 해서 내년 8월에 끝나는 이 인간을 선관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문재인과 협의가 됐겠죠? 우리가 무리한 의심이 아니죠, 그렇죠? 예. 다음이요. 그러면 이거 지난번 보궐선거 때 보면 투표가 위선을 이긴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보궐선거는 왜 하죠? 이런 문구를 못 쓰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종이에요. 노종이. 잊지 말자 노종이죠, 그렇죠? 다음이요.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이런 구호는 허용했어요.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수는 신천지 비호 세력에게,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노종이 한 겁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그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은 노조원의 행위, 개개인의 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5이서 불법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 일을 분담하겠죠? 문을 잠그는 사람 하나 다양할 텐데, 그동안에는 어땠느냐? 노조원 개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몽땅 다 연대 책임을 지게 했어요. 지금까지의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런데 요거를요, 연대 책임을 지지 않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판례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기업으로서는요, 불법 파업을 한 A, B, C, D, E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위법을 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연대 책임을 물어왔는데 이 판결로 누가 주심해요? 노종이가 주심해요. 노종이가. 잊지 말자 노종이죠. 그렇죠? 다음이요. 그러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겠죠? 당연히 커지죠. 10명 했으면 10명 1번은 어떤 책임이 있고 2번은 어떤 책임이 있고 다 기업이 입증을 해야만 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김명수 대법원이 황당한 판결을 내놓고 있는데 여론에서 비판하니까 뭐라고 하면 그런 비판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이제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국회는 누가 장악했냐면 운동권 주력군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옛날에 우리 이동호 장로가 있었던 주사파 세력들, 그렇죠? 운동권, 그 주력군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거짓말 아니죠, 그렇죠? 사법부는 뭐냐? 운동권의 칼 역할을 이 인간들이 현재 많이 하고 있어요. 김명수가 특히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 3구 대선에서 우리가 뭐만 탈원했습니까? 행정부만 겨우 탈원한 것에 불과한 것이. 따라서 이 김명수 사법권 속에는요, 운동권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그런 형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 레닌이라는 사람과 그람시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레닌은요, 지금의 기성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서 이 세력을 혁명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것이 레닌의 주장인데, 이 주장은 지금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람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이 공산주의자인데 안토니오 그람시인데 이 사람은 뭔가면요. 기성체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기성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많이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체제가 인정하는 이 자유를 10분 활용해서 둥지 안의 것을 다른 거로 바꿔보자 말이죠. 그런 역할을 주장한 사람이 이 그람시인데 다음이요. 지금 여러분 그 둘째 줄에 학생들, 노동운동, 시민사회 각 부분을 보면요. 다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그 혁명을 이 인간들이 성공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언론은요. 자신의 나팔수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내년 4월 10일에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첫째 국회를 탈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부만 우리가 겨우 탈환했어요. 그러나 이겨야 국회를 탈환하고 사법부를 되찾을 수 있고 시민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일을 우리가 정말 잘해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예컨대 성공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격려하고 또 힘을 돋우기 위해서 한 것인데 우리가 이 더운 날 매주 모여서 이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전국적으로 단합대회를 하고 오늘 목사님께서는 또 오늘 보니까 이 12개 교단들을 또 합치는 일을 또 계속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유마을이 성공한다면 국회를 탈환할 수 있고 사법부를 되찾을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사회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힘을 합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도 드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